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붓 대신 엽전 새는 소리만 좋아하던 한양의 부잣집 도령과 젓가락 대신 작두 타는 척 연기만 하던 어설픈 처녀 무당에 대한 사연이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양의 어느 밤, 고관대작 김참판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그날 밤 대감댁 안방마님의 애지중지하던 외동딸 귀한 아씨의 손에서 시집올 때 가져온 가보인 옷가락지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요. 아이고, 내 가락지, 내 귀한 옷가락지가 없어졌다. 당장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누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댔느냐. 김참판의 안방마님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쥐구멍 하나까지 모두 뒤져보아도 옷가락지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집안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들, 이 사건에 얽힌 흉흉한 소문이 있었으니 바로 그 옷가락지에 대한 것이었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말에 따르면 그 옷가락지는 단순한 가락지가 아니었다지 뭡니까? 쉿! 조용히 하게나. 듣자 하니 그 옷가락지에 밤마다 여인의 곡소리가 들렸다지 뭔가. 뭐시? 곡소리라니? 정말이냐? 그렇고 말고 밤마다 내 것을 내어놓으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이다. 필시 옷가락지에 죽은 여인의 혼이 씌었거나 혹은 원혼이 깃든 것이 틀림없다네. 그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애군이 낀 물건이다. 귀신 들린 가락지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김참판의 딸아씨는 그 소문을 듣고 공포에 질려 옷가락지를 찾기도 전에 알아눕게 되었지요. 김참판은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딸의 혼삿길마저 막힐 것이라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는 관에 신고도 해보고 이름난 도둑들을 모두 잡아들여 신문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지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귀신 들린 옷가락지를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참판의 애를 태우던 그 무렵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혜성처럼 등장한 한 처녀 무당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글쎄, 죽은 사람의 혼과도 대화한다는 신통한 처녀 무당이 나타났다지 뭔가. 뭐시? 정말이냐? 어미를 잃고 울던 이웃집 아이에게 그 애미 혼을 불러다 마지막 인사를 시켰다더군. 저기 박상국 마님댁에 잃어버린 금비녀도 그 무당이 까치가 물어갔다고 일러줘서 정말 까치둥지에서 찾았다지 뭔가. 사람들은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능력에 모두 혀를 내둘렀고 그녀를 신이 내린 딸, 즉 신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봉선. 나이는 이제 갓스물을 넘었을까 앳된 얼굴에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총명함으로 가득 찬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이 봉선이라는 처녀 무당은 실은 신기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답니다. 그녀는 신내림은커녕 무당이 작두 타는 것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는 순박한 산골 처녀였지요. 그녀의 신통하다는 소문은 모두 그녀의 비상한 눈치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탁월한 공감 능력,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인 전박이가 퍼뜨린 교묘한 거짓말 덕분이었지요. 봉선아, 너는 타고난 재주가 있다네. 남의 마음을 그리 잘 읽고 사람들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니 조금만 허풍을 섞으면 신통한 무당으로 보일 것이야. 전박이는 그녀의 남다른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전박이, 그는 원래 한양 바닥을 떠돌던 눈치 빠른 장괴꾼이었습니다. 그는 봉선에 병든 남동생의 약값을 마련해주기 위해 가짜 신딸이라는 위험한 사기극을 제안했던 것이지요. 봉선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는 어린 동생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봉선과 전박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박이는 먼저 한양의 부잣집들을 돌며 그 집안에 얽힌 소문이나 하인들의 뒷이야기를 몰래 수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봉선이 구판에 앉아 신들린 척 연기할 때 그 정보를 마치 신령님이 일러준 것처럼 봉선의 입을 통해 흘려보냈지요. 봉선은 타고난 눈치와 총명함으로 전박이가 준 정보를 기가 막히게 각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렇게 봉선은 병든 동생의 약값을 벌기 위해 가짜 신딸이라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구판은 매번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요. 김참판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무당을 집에 불러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옷가락지 사건으로 인해 딸이 알아눕고 집안 분위기마저 흉흉해지자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 속의 처녀 무당 봉선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지요. 봉선은 생전 처음 들어와 보는 고관대작의 저택에 잠시 주눅이 드는가 싶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특유의 눈치로 김참판의 표정과 그의 주변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재물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와 딸의 안위에 대한 깊은 걱정이 뒤섞여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겉으로는 무당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년이 정말로 죽은 자의 혼과도 대화하고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을 알아낸다는 것이 사실이냐? 송구하오나 대감, 소인은 그저 신령님의 뜻을 전하는 미천한 몸일 뿐이옵니다. 봉선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댁에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 저의 신령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말씀해 보시지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김참판은 내심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딸에게 닥친 불행과 사라진 옷가락지 사건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봉선에게 큰 보상을 약속했지요. 만약 내년이 내 딸의 옷가락지를 찾아내고 이 집안의 근심을 해결해 준다면 네가 평생을 살고도 남을 만한 돈을 주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비단 10필과 엽전 100냥을 들려줄 것이니 어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비단 10필에 엽전 100냥. 그것은 봉선이 평생을 약초를 캐고 풀뿌리를 팔아도 만져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면 병든 동생의 약값을 마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지요.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선은 속으로 이것은 하늘이 동생을 살리라고 주신 기회다 하고 외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신령님과 대화라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대감, 이것은 단순한 물건을 찾는 일이 아니옵니다. 이 옷가락지에는 죽은 여인의 깊은 한이 서려 있어 신령님께서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옵니다. 허나 대감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소인 신령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 의뢰를 수락하겠사옵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힘든 척하며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참판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봉선에게 구판을 벌일 준비를 하라고 명했지요. 그날 밤 봉선은 전박이와 함께 김참판 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락지를 잃어버린 딸 아씨의 평소 습관,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소문들까지. 그녀는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김참판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거대한 사기극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봉선이 김참판의 집에서 목숨을 건 사기극을 준비하는 동안 한양의 포도청에서도 그녀의 소문에 대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답니다. 조정에는 요사스러운 무당이 민심을 현혹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상소가 빗발쳤지요. 특히 미신을 혐오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젊은 신진 관료들은 이러한 무당들의 행태가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포도청의 수장인 포도대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장 유능하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신입 무관 하나를 불러 비밀 임무를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겸. 그의 나이는 이제 갓스물을 넘었을까 훤칠한 키에 반듯한 용모를 가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성정은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이성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미신을 극도로 혐오했으며 무당들의 사기 행각을 보면 혀를 차기 일쑤였지요. 한겸아, 너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겠다. 포도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요즘 한양에 신딸이라 불리는 처녀 무당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그녀가 사람들을 홀려 억만금을 뜯어낸다는 소문도 있고 심지어는 고관대작의 집까지 드나들며 그 집안의 비밀을 캐낸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들려온다. 그는 한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미신 따위를 믿지 않는다. 저 무당은 필시 민심을 현혹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간악한 사기꾼일 것이야. 너는 지금 당장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 무당에게 손님으로 위장하여 접근하라. 그리고는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잡아 즉시 체포하여 국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라.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를 잡는 것을 넘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임무다. 한겸은 스승의 명에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무당에게 손님으로 위장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내심 불쾌했지만 스승의 명이니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이번 임무를 통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현혹하는 무당들의 간악한 속셈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들을 뿌리 뽑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날부터 한겸은 무당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범한 한량인 척 복장을 갈아입고 일부러 얼굴에 고민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마치 점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봉선이라는 처녀 무당의 구판이 열리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다녔습니다. 한겸은 자신의 예리한 눈과 논리적인 추리력으로 봉선이라는 가짜 무당의 모든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저 요사스러운 미신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리 뜻대로만 되던가요? 한겸은 봉선이라는 처녀 무당의 소문을 쫓아 그녀가 점을 봐준다는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는 일부러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사랑채 문턱을 넘었지요. 사랑채 안에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봉선이 흰색 소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앳된 얼굴은 청초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총명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의 옆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늙은 점박이가 손님을 맞이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한겸은 자리에 앉자마자 봉선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어리구나. 하지만 저 눈빛은 보통이 아니다. 제법 눈치가 빠르겠군.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분석하며 자신의 임무를 되새겼습니다. 봉선 또한 한겸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보통 손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반듯한 이목구비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는 양반 중에서도 관료 특유의 단정함과 엄격함이 느껴졌지요. 특히 자신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그의 칼날 같은 눈빛은 그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사기극을 간파하려 드는 포도청의 끈앞풀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긴장감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봉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들린 척 눈을 위로 치켜뜨고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허어, 손님 뒤에 칼 찬 귀신이 보인다. 그녀의 그 갑작스러운 선언에 전박이는 오호, 벌써 신통력이 발휘되는구나 하며 속으로 감탄했지만 한겸의 표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싸늘하게 웃으며 봉선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귀신 따윈 믿지 않소. 내 뒤에 칼 찬 귀신이 보인다니 참으로 해괴망측한 소리로구먼. 나는 그저 밤길이 무서워 칼을 차고 다닐 뿐이오. 무당이라는 분이 사람의 겉모습도 그리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오? 그의 그 날카로운 반박에 봉선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놈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로군. 나를 떠보는 것이 틀림없어.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마치 깊은 번뇌에 빠진 듯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신령님께서 손님의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있다고 하시옵니다. 허나 그 근심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손님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 손님의 고지식한 마음이 오히려 손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사옵니다. 그녀는 한겸의 이성적인 성격과 그가 미신을 혐오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일부러 그의 아픈 곳을 찔러본 것입니다. 한겸은 그녀의 그 정확한 지적에 내심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싸늘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나는 무당의 강요한 말솜씨 따위에는 넘어가지 않소.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진실과 이치에 맞는 논리뿐이요.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내가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이나 똑똑히 짚어보시오. 그렇게 어설픈 가짜 무당과 냉철한 이성주의자 무관의 첫 만남은 서로의 속내를 꿰뚫어 보려는 불꽃 튀는 신경전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적이나 다름없었지요. 김찬판 댁에서 구판이 벌어지는 날, 온 집안은 평소의 엄숙함과는 달리 시끌벅적하고 묘한 활기가 넘쳐났답니다. 봉선은 흰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갖가지 신비로운 무구들로 장식된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전박이가 북을 치고 징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고 몇몇의 무당 패거리들이 함께 춤을 추며 신령님을 부르는 굿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봉선은 전박이가 미리 알려준 김찬판 댁의 하인들의 뒤치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집안의 대소사 등을 마치 신령님이 자신에게 직접 속삭여주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굿판에서 풀어놓았습니다. 허어, 신령님께서 말씀하시옵니다. 김찬판 마님댁에 지난 겨울 알타가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계시옵니다. 그분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 바로 저기 부엌 아궁이에 걸려있는 달콤한 약과였다고 하시옵니다. 그녀의 그 신통한 말 한마디에 김찬판과 안방마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탄했습니다. 정말이다. 우리 어머님께서 약과를 참으로 좋아하셨는데 내년이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한겸은 이 모든 광경을 굿판 가장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가짜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것들. 저 모든 것은 미리 짜고 치는 사기극일 뿐이다. 저 처녀의 눈빛을 보라. 신들린 것이 아니라 그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눈으로 봉선의 모든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굿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봉선은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추다가 갑자기 제단 앞에 놓인 시뻘건 작두 위로 올라섰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작두타기는 무당의 신통력을 증명하는 가장 위험하고 화려한 의식이었습니다. 신령님께서 작두를 타라 명하시옵니다.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옷가락지의 행방을 물으라 하시옵니다. 전박이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봉선의 작두타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한겸의 눈빛 또한 날카로워졌습니다. 좋다. 내년이
정말 신통하다면 저 작두 위에서 칼날에 베이지 않고 춤을 춰보아라. 하지만 봉선은 이미 전박이와 미리 계획을 해두었습니다. 작두의 칼날은 이미 며칠 전부터 무뎌질 대로 무뎌져 사람의 살을 쉽게 베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지요. 그녀는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칼날 위에서 발을 헛디디는 척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엄청난 신기를 발휘하여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는 듯한 처절한 연기를 펼쳤지요. 그녀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은 흐느적거렸습니다. 한겸은 그녀의 그 아슬아슬한 쇼를 보며 속으로 저런 하찮은 속임수 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의 그 처절한 연기에 아주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지요. 저리 어린 처녀가 동생의 약값을 위해 얼마나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작두 타기가 끝나자 봉선은 거의 탈진한 듯 제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전박이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신령님께서 지치셨다. 이제 곧 옷가락지의 행방을 일러주실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작두 타기를 마친 봉선은 거의 탈진한 듯 힘겨운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전박이는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지요. 그녀는 물을 마시며 김찬판의 딸아씨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달라고 청했습니다. 옷가락지를 찾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김찬판의 딸아씨는 며칠 동안 옷가락지 때문에 알아누웠던 탓인지 얼굴이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봉선을 경계했지요. 봉선은 그녀의 눈빛에서 옷가락지에 대한 두려움과 어딘지 모르게 죄책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씨의 마음속에 옷가락지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봉선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마치 신령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다정하고도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너무 두려워 마셔요. 신령님께서는 아가씨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고 계시옵니다. 옷가락지에 깃든 원호는 아가씨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옵니다. 아가씨의 마음속에 지난 며칠간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이 있다고 하시옵니다. 그것은 바로 옷가락지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한 깊은 걱정이라고. 그것은 아가씨께서 최근 집안의 연못 근처에서 웬 삿갓 쓴 사내와 언성을 높이며 다툰 적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근심이라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신령님께서는 궁금해 하십니다. 봉선은 자신의 뛰어난 공감 능력과 눈치를 총동원하여 아씨의 표정과 몸짓에서 읽어낸 정보들을 조합해 마치 신통력처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씨의 얼굴에서 최근 있었던 어떤 다툼에 대한 죄책감과 그 사내에 대한 걱정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봉선이 말을 마치는 순간 김찬판의 딸 아씨의 얼굴은 마치 하얗게 질린 비단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신의 뜻으로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녀의 눈은 공포와 함께 봉선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줌마, 당신이 어찌 그것을 아시오? 아씨의 그 반응에 김찬판과 안방마님은 깜짝 놀라며 봉선의 신통력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씨에게 어서 그 근심이 무엇인지 말하라며 재촉했지요. 아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옷가락지를 잃어버리기 며칠 전 연못 근처에서 삿갓을 쓴 낯선 사내와 마주쳤사옵니다. 그 사내가
그 사내가 우리 아버님께 원한이 있는 듯한 말을 하기에 제가 그만 그와 다투다가 그만 제 손에서 옷가락지를 놓쳐 연못가로 굴러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내는 제가 옷가락지를 찾으려 할 때 저를 밀치고 도망쳤사옵니다. 그녀는 원혼이 깃들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두려워 이 모든 사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김찬판의 딸아 씨의 고백은 봉선의 완벽한 사기극에 날개를 달아주었답니다. 그녀는 신들린 듯한 목소리로 옷가락지가 연못 근처 버드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고 선언했지요. 신령님께서 말씀하시옵니다. 옷가락지는 연못가 가장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 깊은 곳에 묻혀 있사옵니다. 허나 그곳에는 죽은 자의 깊은 한이 서려 있으니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더 큰 애군이 닥칠 것입니다. 오직 신령님의 뜻을 받은 저만이 그 한을 달래고 옷가락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녀의 말대로 김찬판의 하인들이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를 파내려 가자 과연 땅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흙에 덮인 옷가락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찾았다. 정말로 옷가락지가 나왔다. 김찬판과 안방마님 그리고 모든 집안 사람들은 봉선의 신통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살아있는 신령님처럼 떠받들며 정말로 신이 내린 무당이로구나. 우리 집안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봉선은 속으로 휴,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신중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지에 얽힌 죽은 여인의 한을 달래는 구판을 벌였고 그 구판에서 다시 한번 전박이가 준 정보들을 쏟아내며 김찬판 댁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구판이 끝나고 봉선은 약속받은 비단 10필과 엽전 100냥을 가득 안고 의기양양하게 김찬판 댁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병든 동생의 약값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설픈 사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사람, 바로 포도청의 신입 무관 한겸은 결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에 봉선의 그 모든 신통력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구판이 끝나자마자 봉선이 옷가락지를 찾은 버드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흙을 자세히 살피다가 무언가에 긁힌 듯한 희미한 흙의 흔적과 발자국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미리 파두었던 것을 다시 덮어두었던 흔적이야. 그리고 저 발자국은 여인의 것이로군. 그는 다시 봉선의 구판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자의 혼이 어쩌고 연못가 삿갓 쓴 사내와 다퉜다. 그의 귀에는 봉선의 그 모든 말들이 마치 사건의 단서를 쫓는 수사관의 추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죽은 혼과 대화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표정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그것을 교묘하게 조합하여 마치 신통력인 양포장했던 것이다. 한겸은 봉선이라는 처녀 무당의 지혜와 눈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추리력과 관찰력을 가진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 삿갓 쓴 사내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는 봉선을 잡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그 검은 삿갓대 정체를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찬판 댁의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친 봉선은 약속받은 비단과 엽전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녀는 병든 동생의 약값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이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지요. 전박이 또한 봉선아, 너는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꾼이다. 이제
우리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며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봉선에 완벽해 보였던 사기극의 뒤에는 한겸이라는 날카로운 의심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한겸은 봉선을 감시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구판에서 들었던 삿갓쓴 사내의 정체를 추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연못가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내의 인상착의를 물었지요. 그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놀라운 진실의 조각 하나를 찾아내게 된답니다. 그는 연못가 주변의 흙에서 며칠 전 구판에서 봉선이 언급했던 삿갓쓴 사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놀랍게도 김찬판의 외동딸 아씨의 발자국과 함께 연못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삿갓쓴 사내와 아씨가 연못가에서 다퉜고 옷가락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삿갓쓴 사내는 옷가락지를 훔치지 않고 도망쳤다. 그런데 그의 발자국이 왜 다시 이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아씨의 발자국과 함께? 한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옷가락지 뒤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더 깊고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 검은 삿갓의 정체와 김찬판 댁의 내막에 있을 것이라고.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추리력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의 눈에 봉선이라는 처녀무당의 모든 행동들이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단서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지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애초에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검은 삿갓과 미리 짜고 나를, 아니 김찬판을 속인 것인가? 봉선은 난생 처음 손에 쥔 거액의 돈으로 병든 동생의 약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설픈 사기극이 완벽하게 성공했고 이제 모든 위험이 끝났다고 믿었지요. 전박이 또한 그녀의 재주에 감탄하며 봉선아, 이제 우리는 한양 최고의 무당이 될 것이다 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평화는 없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그녀의 성공은 오히려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협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선이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 낡은 초가집의 문이 삐걱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열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그 문틈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삿갓들 깊이 눌러쓴 괴한 하나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봉선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 수밖에 없었지요. 검은 삿갓은 봉선에게로 다가와 그녀의 멱살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살벌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어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년이 쓸데없는 것을 보았다. 감히 나의 일을 방해하고 나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었으니 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는 봉선에게 옷가락지 사건의 진짜 내막과 자신이 옷가락지를 훔쳐 소동을 벌인 진짜 이유가 김찬판의 집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음을 짤막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봉선의 신통력이 아니라 그녀의 눈치와 재치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지요. 내 너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겠다. 한 번만 더. 내 일에 끼어들거나
쓸데없는 소문을 흘리면 그땐 내년의 동생은 물론이고 내년의 목숨마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검은 삿갓은 봉선의 목을 거칠게 놓아주고는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선은 혼자 남아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온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 사기극의 위험이 돈이나 감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어설픈 사기극 뒤에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아주 위험하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그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전박이는 봉선의 초가집에 나타난 이 의문의 괴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선아,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어서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쳐야 해. 하지만 봉선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삿갓의 눈빛에서 그가 가진 깊은 분노와 슬픔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검은 삿갓 또한 자신처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우는 또 다른 피해자일 것이라고.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고민하던 봉선은 다음 날 아침 포도청에 신입 무관 한겸을 찾아갔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검은 삿갓이 가진 비밀을 풀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경계하던 이성적인 관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겸은 봉선이 자신의 관하로 찾아오자 내년이 올 줄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것이다.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추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선은 그의 말을 끊고 다짜고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나으리께서 찾고 계신 그 검은 삿갓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위협과 검은 삿갓이 김찬판의 집안에 얽힌 비밀을 캐고 있다는 사실을 한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겸은 봉선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검은 삿갓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김찬판 집안의 비밀과 얽힌 더 큰 배후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는 봉선의 말이 자신이 추리하던 사건의 조각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지요. 내년이 지금 저 괴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너 같은 요사스러운 무당을 믿고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냐?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봉선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그저 비상한 눈치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뿐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병든 동생의 약값을 벌기 위해 어설픈 사기극을 벌였을 뿐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의 집을 샅샅이 뒤져보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그 솔직한 고백에 한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처녀의 어설픈 사기극 속에 자신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의 핵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눈물 속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봉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어주겠다. 허나 명심하거라. 만약 내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고하거나 내 임무에 방해가 된다면 그땐 내 손으로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다. 나를 따라라. 이제부터 너와 나는 한패다. 그렇게 어설픈 가짜 무당과 냉철한 이성주의자 무관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다른 능력을 통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지요. 봉선은 특유의 친화력과 눈치로 저작거리와 하인들 사이에서 정보를 모았고, 한겸은 예리한 추리력으로 그 정보들을 분석하여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모습에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겸은 봉선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생명력에 매료되었고, 봉선은 한겸의 고지식한 정의감과 자신을 지켜주려는 듬직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지요. 봉선과 한겸의 기묘한 동맹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김참판 댁에 얽힌 사건의 진실을 빠르게 파헤쳐 나갔지요. 봉선은 무당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김참판 댁 하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소문과 뒷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어리숙한 무당 행세를 하며 하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밤에는 점박이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분석했지요. 한편 한겸은 봉선이 가져온 그 파편적인 정보들을 자신의 논리적인 추리력과 수사 기법을 이용하여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정보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맞추어 나갔지요. 그의 날카로운 추리력은 마침내 검은 삿갓대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냈답니다. 그는 김참판 댁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봉선이 구판에서 언급했던 삿갓 쓴 사내의 인상착의를 조합하여 그가 바로 김참판의 조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조카 도령은 몇 해 전 아버지가 김참판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뒤 모든 것을 잃고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군.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복수를 꿈꾸며 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한겸은 직감했습니다. 검은 삿갓이 훔쳐간 옷가락지는 단순한 절도품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김참판의 과거 죄악을 밝혀낼 어떤 중요한 단서나 열쇠일 것이라고. 그는 밤마다 봉선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사람은 신의 뜻을 빌어 사건을 풀고, 다른 한 사람은 이성과 논리로 진실을 파적했지요. 그들은 서로의 다른 관점과 능력에 감탄하며 어느덧 서로의 존재 자체에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봉선과 한겸의 끈질긴 추적과 치밀한 추리 덕분에 마침내 김참판 댁에 얽힌 모든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삿간의 정체가 바로 김참판의 조카라는 것을 밝혀낸 뒤 그 조카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비리를 증명할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 옷가락지를 훔쳐 소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옷가락지가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을 암시하는 열쇠였다는 말이요? 한겸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 아씨의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옷가락지를 물려주실 때 이것은 집안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여는 열쇠이니라. 언젠가 이 집안의 근간이 흔들릴 때 이 옷가락지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봉선은 전박이에게서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김참판 댁의 구조와 아씨의 할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토대로 옷가락지가 가리키는 장소를 추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의 낡은 사당 뒤편, 오래된 석등의 밑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김참판의 조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김참판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낡은 장부와 서신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참판이 자신의 형님의 재산을 탐하여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내몰고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참으로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과정에서 다른 관리들과 주고받았던 뇌물 내역과 매수했던 증인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럴 수가? 장부와 서신들을 읽어 내려가던 한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김참판이라는 고관대작의 그 번지르르한 가면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죄악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처음으로 겪는 거대한 분노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선 또한 그 진실을 접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설픈 사기극이 결국은 한 집안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거대한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참판의 추악한 비리가 담긴 증거를 손에 넣은 봉선과 한겸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준비를 마쳤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한 김참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와 봉선이 자신의 비밀을 캐내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뱀처럼 교활한 계략을 꾸몄지요. 김참판은 자신의 수하를 봉선에게 보내 최근 집안의 흉흉한 기운이 감도니 마님께서 특별히 점을 보고 싶어 하신다. 허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되는 지극히 은밀한 일이니 해가 지면 아무도 모르게 외딴 산골의 암자로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봉선은 김참판의 그 은밀한 제안에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기극이자 김참판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한겸과 상의하여 이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김참판의 죄를 현장에서 직접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봉선은 약속된 외딴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한겸에게 만약을 대비하여 자신이 암자에 도착하는 시각과 그곳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암자 안에는 김참판이 홀로 앉아 봉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섬뜩했지요. 봉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김참판은 봉선에게 내 딸의 옷가락질을 찾아준 것은 고맙다. 허나 내년이 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감히 용의 수염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감히 내 가문의 비밀을 캐내려 하고 내 조카와 내통하여 나를 모함하려 했으니 내년의 목숨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술잔을 봉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술을 마셔라. 이것은 내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이자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순순히 마신다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봉선은 술잔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김참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진짜 죽음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김참판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그녀가 술을 마시기를 재촉했습니다. 마셔라. 내년이 죽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너 같은 미천한 것이 감히 나의 앞길을 막으려 했으니 이것이 내 운명이다. 봉선이 독이 든 술잔을 들고 떨고 있을 때 김참판은 그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하늘은 어찌 그리 악인의 편만 들어주던가요? 바로 그때 암자의 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 아니겠소. 김참판, 꼼짝 마라. 그것은 바로 한겸이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암자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김찬판은 예상치 못한 한겸의 등장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일에 끼어들다니. 내 놈마저 이 무당년에게 홀렸단 말이냐. 한겸은 김찬판의 그 추악한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봉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내던지고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김찬판을 노려보았지요. 나는 귀신은 믿지 않소. 한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암자안을 울렸습니다. 나는 요사스러운 무당의 말솜씨 따위에는 홀리지도 않소. 하지만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믿소. 나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당신의 용기를 믿소. 그러니 다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선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선은 그의 등 뒤에서 그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님을, 자신의 곁에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김찬판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내 앞에서 요사스러운 짓을 하다니.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죽여라. 암자 밖에서 김찬판의 수하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칼을 뽑아들고 봉선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료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칼은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그의 몸은 맹수처럼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포도청에서 배운 모든 무술 실력을 총동원하여 봉선을 향해 달려드는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봉선 또한 한겸이 쓰러뜨린 적들의 무기를 재빨리 주워 들고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겸의 눈부신 활약과 봉선의 기민한 도움 덕분에 두 사람은 김찬판의 수하들을 모두 물리치고 간신히 암자를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김찬판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것에 분노하여 온산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김찬판의 죄를 만천해 드러낼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만 했지요.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김찬판을 벌하기 위한 마지막 통쾌한 사기극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선은 홀로 김찬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령님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김찬판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찬판은 봉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내년이 어찌 살아 돌아왔느냐, 요물 같은 것. 봉선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죽은 자의 혼이 자신에게 빙이라도 한 듯 기묘하고도 음산한 목소리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찬판, 내 이놈, 내 놈의 그 추악한 죄악이 이제 하늘에 닿아 분노를 사고 있다. 내 놈이 죽음으로 내몬 형님의 원혼이 오늘 밤 너의 잠자리에 나타나. 내 놈의 모든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내 놈의 탐욕스러운 간을 꺼내 그 죄악을 갚으라 할 것이야. 그녀는 김찬판이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죽은 형님의 원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박이에게서 미리 알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 신들린 듯한 연기는 미신을 굳게 믿는 김찬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저리 가라, 귀신 들린 년, 내 놈이 나를 홀리려 드는구나. 봉선은 그의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이 지은 모든 죄악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고 뉘우친다면 하늘이 너의 목숨만은 살려줄지니 그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 말을 끝으로 봉선은 암자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찬파는 혼자 남아 공포에 질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되뇌며 매일 밤 죽은 형님의 원혼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밤 김찬판의 집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겸과 그의 포도청 동료들이 귀신으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김찬판의 집을 덮쳤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창문으로 기어들어오고 벽을 타고 올라가며 김찬판의 방 곳곳에서 끔찍한 귀신 소리를 내고 불을 지르는 척 소동을 벌였습니다. 김찬판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모든 죄를 술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찬판의 저택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안 곳곳에서는 기괴한 곡소리와 함께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으흐흑, 내 간을 내어놓아라. 내 피를 받아내어라.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아니,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김찬파는 자신의 방에서 며느리 봉선이 낮에 했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죽은 형님의 원혼이 창문 너머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가 싶더니 어둠 속에서 하얗게 얼굴을 분칠한 귀신처럼 창백한 존재 하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그 귀신의 손에는 섬뜩한 빛을 내는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놈의 죄를 묻기 위해 왔다. 내 놈의 피로 나의 억울함을 씻으리라. 그것은 한겸과 그의 포도청 동료들이 완벽하게 귀신으로 위장하여 버리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김찬판의 집에 잠입하여 집안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가 평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두었지요. 그들은 천장에서 밧줄을 매달아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부엌에서는 냄비와 그릇을 부딪혀 귀신이 접시를 깨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미리 준비해둔 먹물과 피 묻은 천을 이용하여 벽에 섬뜩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요. 김찬파는 그 모든 기이한 현상들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부디 나를 살려다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봉선이 낮에 했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내 놈이 지은 모든 죄악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고 뉘우친다면 하늘이 너의 목숨만은 살려줄지니?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입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죄악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 술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님을 어떻게 모함했는지, 누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았는지, 뇌물을 주고받은 내역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귀신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찬파는 혼자 남아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어젯밤의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저지른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진정한 의미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지요. 김찬판의 추악한 죄악들이 만천에 드러나자 한양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답니다. 포도청은 김찬판을 즉시 체포하여 의금부로 넘겼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수많은 비리장부와 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찬판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와 어젯밤 겪었던 끔찍한 귀신 소동의 충격으로 인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추악하여 조정에서는 그에게 가장 무거운 벌, 즉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답니다. 그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았던 봉선의 시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누명이 벗겨졌고, 김참판의 조카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수의 죄를 밝혀내고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닫혔던 정의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공은 물론 종사관 한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의 뛰어난 추리력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높이사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조정의 중책을 맡기려 하셨지요. 한겸은 이 모든 공을 봉선과 그녀의 조력자들에게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겸은 자신을 찾아온 김참판의 조카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버님의 억울한 한이 하늘에 닿아 스스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어준 것은 바로 신의 뜻을 받은 한 처녀 무당의 지혜 덕분이니 그녀를 잊지 마시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참판의 조카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포도청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훗날 포도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봉선은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뒤 자신이 받은 엄청난 보상금을 병든 동생의 치료비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가장 큰 짐이 사라졌지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짜 무당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설픈 사기극은 한 집안의 억울한 한을 풀고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린 통쾌하고도 위대한 정의의 실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온 어느 봄날, 한겸은 봉선이 살고 있는 초가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는 더 이상 포도청의 무관복이 아닌 단정하지만 평범한 도포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봉선은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한겸을 향해 싹 텄던 자신의 마음을 애써 숨기려 했지요. 한겸은 봉선의 앞에 다가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봉선아 씨, 저는 여전히 무당의 요사스러운 신통력 따위는 믿지 않소. 제가 믿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진실과 이치에 맞는 논리뿐입니다. 허나, 그는 봉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지요. 하지만 아씨,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 평생을 바쳐 믿고 사랑하고 싶소. 나는 당신의 어설픈 사기극이 사실은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압니다. 당신의 그 지혜와 용기,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뜨거운 정의감에 나는 이성을 잃을 만큼 깊이 매료되었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소. 당신의 그 지혜와 눈치가 혹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위험에 처할 때면 내가 칼과 몸으로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소. 부디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소? 한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봉선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을 가짜 무당이라 속여왔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올곧은 무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나으리, 어디 한번 제 진짜 신통력으로 우리 두 사람의 미래나 점쳐볼까 합니다만 그녀의 그 장난스러운 말에
한겸은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초가집 가득 따뜻하게 울려 퍼졌지요.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봉선과 한겸은 마을 사람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답니다. 봉선은 더 이상 무당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겸과 함께 작고 아담한 주막 하나를 차려 평범한 주모로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놀라운 눈치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얼굴빛과 표정만 보고도 그들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금세 알아챘지요. 아이고, 주인장, 요즘 장사가 영 시원찮아 큰일일세. 허허, 주인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니 필시 아드님 문제 때문이시구려. 하지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 아드님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저 믿고 지켜봐 주시오. 그녀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당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무당보다 용한 주모라 부르며 그녀의 주막은 언제나 고민 상담을 하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겸은 포도청에서 승승장구하여 훗날 포도대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 봉선의 지혜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했지요. 그는 아내의 주막에서 밤마다 봉선이 들려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올바른 정치를 펴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연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전설처럼 자식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가짜 신딸이 진짜 사랑을 만나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세상을 바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는 이야기.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가짜 신딸, 진짜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과 능력을 꿰뚫어 보실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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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